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전제품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카피가 비슷하게 적용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첫 직장에서의 월급이 향후 10년 이상의 월급이나 고용상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첫 직장 잘 잡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또 외국에서도 일찍이 이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불황기에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초기부터 낮은 임금을 받기 시작해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늘 낮은 소득이 형성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이 좀 어렵더라도 첫 직장을 아주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겁니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대기업 수준의 임금이 되도록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한다는 점이지요. 사정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처방전까지 내놨을까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앞으로 평생을 생각해야 되는 구직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졸 청년의 경우에는 임금 말고도 기업의 규모, 일자리의 안정성 등등 10년 이상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인들을 취업 시에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3월 1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의존해서 노후를 사시는 분들이 주로 가입하시는 거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으시는 건데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또 세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한지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인기 있는 아파트는 청약 점수가 70점도 필요하다고 하고 보통은 5, 60점은 돼야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매겨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인지 한번 다시 점검하고 배워보죠. 예, 3월 16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지금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 동쪽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위험한 시설물 좀 묶어주시고 항구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문이나 창문도 잘 잠그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따라잡기 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왔는데 네.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정부가 4조 원 정도의 미니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돈을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쪽에다 쓰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어제 말씀드릴 때 정부가 이제 직접 지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기업에 주는 것보다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는 좀 내놓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재원이 이제 한 4조 원 정도 들 것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청년이라 하면 34세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이 기간 내에 네. 뭐 취업해서 당연히 돈을 벌면 국민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급에서 세금 안 뗀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죠. 현재도 지금 소득세를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70%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네. 아예 100% 아예 안 받아버리겠다 이 기간 내에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월세 보증금 같은 걸 만약을 이용하게 되면 음. 이 청년 아까 34세 미만의 청년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연 1.2%의 저리기 대출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출퇴근하기 어렵죠. 출퇴근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연간 1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청년이 3년간 한 600만 원 정도를 적립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불입을 해서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시행하겠다. 이걸 다 통틀어서 혜택들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네.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그럼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들도 돈을 넣어야 된다는 뜻인가 보군요. 공제회니까요. 보통 예. 공제회라는 게 그 본인 공제 가입자도 돈을 내고 이렇게 같이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일부를 같이 내는 셈이 되는 거죠. 예. 또 어떤 내용 들어 있었습니까? 이 외에도요. 그 전에 정부가 하고 있었던 이제 이 취업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취업 지원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강화하는 대책도 같이 들어 있는데요. 원래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3개를 창출하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2+1이었죠. 그러니까 2명을 고용하고 추가로 1명을 고용하면 나머지 1명의 임금은 정부가 내줄게. 네.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명의 인건비 2천만 원 정도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최대 9명 채용 시 3명까지 이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명만 고용을 해도 정부가 돈을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30인에서 99인 기업은 2명 고용할 때부터 1인당 900만 원씩. 그러니까 1명 고용해도 아까 30인 미만은 900만 원. 100인 이하의 사업자도 2명 고용할 때 1인에게는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서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제라는 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는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넓히고요.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건 네.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청년을 뽑으면 나라에서 이만큼 돈 준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뭐 뽑는 숫자가 늘면 늘수록 더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저소득층의 이제 청년 그 취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EITC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이제 네. 취업을 했으니까요. 근로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면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네. 이제 저희가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낮은데 일은 하는 분들한테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죠, 결국. 예, 그러니까 예. 세금을 나중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연령 요건이 30세 이상, 그러니까 조건들이 한 3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버느냐, 그 다음에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3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독 가구라는 이 기준이 있는데 혼자 사는 청년들. 예, 네. 저소득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1,3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나이도 30세 이상이어야만 이게 해당이 됐었는데 이 30세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를 없애겠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취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 근로장려 세제를 받도록 하겠고 그 금액도 지금은 최대 77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 포함된 것 중에 있습니다. 뭐 섞여 있네요. 사실은 이건 복지제도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도 들어 있고. 네. 이거 준다고 일자리가 생길 거냐라는 생각은 다소 들긴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것더군요. 즉 과거에도 청년을 뽑으면 중소기업들한테 추가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소개해 주셨듯이 그렇습니다. 그걸 몇 년 해보고 나서 중소기업 그 인사 채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과연 이것 때문에 추가로 한 거냐 아니면 어차피 뽑을 사람이었는데 뽑은 거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어차피 필요하고 뽑을 거라서 뽑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저출산 대책 세울 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가진 부모에게 물어봐서 이거 나라에서 출산 이거 지원해 주니까 아이 가지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그거와 무관하게 가지려고 해서 가진 거라고 대부분 답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물론 일부는 이제 기업들이 인력이 필요한데 부담 때문에 좀 못 뽑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제도가 나오면 일부는 이제 그 고용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날 것 같고요. 정부가 이번에 아까 1년간 실질적으로 1,000만 원씩 3년간 거의 3천만 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네. 그걸 뜯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3년이라는 한시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첫 직장을 택할 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3천만 원 단기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갈 것이냐의 판단 문제가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연간 1,000만 원이라고 정부가 얘기는 했지만 잘 뜯어보면 소득세 감면해 주는 게 1년에 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감면이 되는 거니까 효과가 있지만 제가 뭐 임대를 안 하거나 전세를 얻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가지 않으면 그 1.2%의 저리대출은 안 받는 거니까 그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싼 거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지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제도 가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돈을 1,000만 원을 나한테 쥐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지만 특단일 건 별로 없었다. 기존 네. 지원 제도를 좀 확대한 것일 뿐 이게 청년 고용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없어서 중소기업 안 가거나 미스매치가 생겼던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서 실질 임금 말고 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자리를 기업 입장에서도 늘리는 거는 기업이 잘 돼야 늘리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뾰족한 답을 못 찾는 주제이긴 해서 이게 정부가 열심히 만든 대책에 대해서 이게 효과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비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네. 별 대안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대쪽 얘기는 또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주고 직접적인 것도 해봐야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한 3년간 더 고용절벽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직접 돈을 푸는 행위까지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부의 다급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청년들 좀 취업을 하려면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 김치현 기자나 저 같은 또래의 어른들이 창업을 해서 청년들을 빨리 고용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슷한 또래 사실은 청년 보고 창업을 하라고 하면 20대 청년이 뭘 알고 창업을 하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을 할 만한 나이와 지혜와 혹은 뭐 경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공기업, 대기업 내지는 공무원 뭐 이런 안정된 직장들을 갖고 있어서 창업을 할 이유도 없고 나오시려고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창업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나오고 이런 미스매치도 또 있지 않나 하는 고민들이 좀 있더군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도 사실은 청년 창업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은퇴하고 나신 분들도 사실 창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은퇴 시기도 빨라졌기 때문에 좋은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쪽도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실패의 확률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일단 정부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부분에서 청년들의 그렇죠. 창업 부분을 더 지원하고 있는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에 다니는 40대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면 대기업 나와서 창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대기업에도 빈자리 생기고 나와서 창업하면 그분들이 또 청년도 고용하고 네. 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임대시장 통계 시스템을 만든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임대시장 통계 시스템이면 누가 전세 살고 누가 월세 살고 집주인은 얼마를 벌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통계가 있는?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정부가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4월 달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자들이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네. 임대시장 통계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소득이 얼마냐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임대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월 달에 지금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동이 되게 되면 지금은 내가 만약에 전셋집을 얻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나? 알아보고 싶으면 네. 부동산에 이제 가서 집주인 등록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 주인이 다시 집주인한테 혹시 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답해주는 방법 말고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등기소나 뭐 이런 것처럼 인터넷 등기소처럼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얻으려는 집이 임대사업자 등록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 통계가 있으면 사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고 전체적인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GM과 관련한 뉴스는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군산 공장 문 닫는 건 서로 양쪽이 합의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더 비용 줄이느냐 이제 이런 논란인데. 그렇죠. 예. 철수 얘기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신차 배정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 확실하게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쪽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 두 가지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노조하고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노조가 임금 동결에는 일단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하자라고 한국 GM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얼마나 삭감이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협상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점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GM 쪽이 좀 급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정부에 계속해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GM 글로벌 GM의 회장인 메리바라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의지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달라. 우리의 의지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한국에서 안 떠날 거고 우리가 신차도 배정하려고 하니까 빨리 지원을 결정해 줘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석을 예전에 브라질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GM이 그 회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대통령까지 압박하면서 GM이 그때의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급해서 뭐 그쪽 일개 회장이 와서 대통령한테 얘기한다고 지원을 결정하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지금 실사를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원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백종환 씨가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받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이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령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또 안 주는 걸로 아는데 이게 노인들도 살다 보면 재산이 소득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그럴 것도 같은데 그때마다 본인이 알아서 포함되거나 빠지거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알아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기도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연령하고 재산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정도를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인데요. 이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 중에 어떤 기준점 이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이제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재산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 생기는 경우에 많지 않습니다만 또 자녀분들 출가시키다 보면 재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상이 안 됐다가 또 이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부에서도 가끔씩 살펴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갑자기 많이 늘었으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또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모든 노인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 언저리에 있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다가 이제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 게 파악되면 대상에 포함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또 대상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또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셔도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연락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재산이 좀 많이 줄었다, 소득이 줄었다고 생각되면 지자체 시군구청에 가셔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달라라고 꼭 말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나라에서 알아서 점검은 수시로 해줍니다만 또 제외될 수도 있고 경계선 언저리가 아니었던 분들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주택연금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이 있죠. 갖고 있는 집이 한 채 다행히 있으면 이제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아서 쓰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꼭 본인이 사는 집만 가능했고 또 본인이 거기에서 세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연금도 받으면서 그 집에 혹은 빈방이나 혹은 다른 가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또 세도 놓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의 장우청 본부장을 연결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철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그 집은 그냥 노인분께서 혼자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세입자를 추가로 드릴 수는 없었다는 건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주택연금은 원래 고령층의 그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복지 정책으로 설계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는 지금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빈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보증금 없는 월세라는 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를 살 때는 월세를 줄 때는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 원에 한 달에 50만 원이라든가 예. 보증금을 대부분 받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게 되면 예.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서 이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어르신이 예. 보증금을 제때 만기가 됐을 때 내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경매까지도 신청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증금 있는 월세를 허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연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그 집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건데 예. 세입자가 보증금 있는 세입자가 들어와 버리면 그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예. 큰 문제는 이게 그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종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가능해집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주택연금을 받고 오래 사시다 보면 치매나 중병, 요양병원 입소를 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집이 비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집을 놀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또 SH공사와 의논을 해서 네. 요걸 SH공사에게 임대를 하고 예. SH공사가 이 임대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이 안정성 있는 기관에서 월세를 저희 주택연금 가입하신 어르신들에게 정확하게 지급을 하게 되고 예. SH공사는 보증금 전대할 경우에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든지 네.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월세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호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 정책이 될까 싶어서 지금 이런 제도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다가 그 집에서 안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습니다. 치매 다행히 병이 걸려서 자녀가 네. 이 연금 가입하신 분 주택에 와서 간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녀 집에 가가지고 간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럴 상황.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에까지도 네. 이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경우에만 서울시에다 부탁을 하면 서울시가 예. 사실상 집주인처럼 관리를 해주면서 월세를 받을 것이다. 예, 네. 예. 그러면 그때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그냥 동네 예. 부동산에 내놓고 거기에서 월세를 받으면 혹은 뭐 전세를 받으면 그거는 예.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그러니까 이 주택연금 가입 고객께서는 네. 보증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 다만 근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네.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는 거는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안 낸다든지 했을 때 담보조로 이걸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담보력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고객께서는 월세를 제때 못 받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네. SH공사는 이 임대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예. 있고, 또 어르신들이 부동산에다가 이 집을 내놓을 경우에 보증금 없는 월세입자를 내놓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고, 또 부동산 거래에 따른 복비라든지 이런 거래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하고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까? 주택연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가입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강하게 여기에 애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할 뿐이지, 예. 서울시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서울시부터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갖고 있는 집이 네, 다가구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세입자 드리려고 지은 집인데 예. 그런 집도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까? 예, 주택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은 그걸 이제 담보로 맡기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국가로부터 예. 다가구 주택은 말 그대로 다가구가 사는 집이니까 예를 들면 세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하나는 본인이 사시더라도 두 가구는 세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세를 주는 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를 받는 건 지금도 된다는 거죠. 허용이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안 받고 월세를 준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체납하게 될 경우에는 어려운 그렇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 말은 사실상 그 집 비워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집 한 채인 분들 보다는 좀 약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다가구라는 게 이제 형식은 집주인이 한 분이시지만 네.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세 임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 주택연금의 취지가 은퇴 후에 집 한 채, 소위 말하는 평균적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다가구는 다른 가구들한테 월세 받으니까 주택연금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군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작을 수뿐이 없고 예. 또 보증금 있는 월세를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법에는 다가구도 된다고 하니까 다가구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혼동스러울 것이다. 예, 금방 말씀드린 제가 모두에 보증금 없는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보증금을 왜 금지하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연금은 은퇴 후 어르신들의 종신 주거 보장과 종신 생활 보장을 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저희들이 금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다주택자에게도 가능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1주택자만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 1주택자인데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9억 이하 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채를 가지신 분의 경우에 다 합산을 했더니
9억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한 1주택자라고 해서 9억까지는 허용하면서 3주택자인 저는 뭐 9억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합산해서 집이 몇 채가 되든지 간에 합산해서 9억 이하게 되면 네. 그중에 자기가 사시는 집 사는 집 한 채만 가능하다는 한 말씀이시죠? 채만 가입이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합산해서 9억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아닌 나머지 주택을 예. 팔겠다라는 약정을 하시게 되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보부장님 그 다가구와 관련해서는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이 다가구 주택에 살다가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월세나 전세를 받을 때 보증금을 안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뭐 그걸 가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은 드는데요. 네, SH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이 잘 되면 예. 다가구 주택자들도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주택연금 가입 고객들께서 보증금을 굳이 받으려는 이유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분들이 제때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뭐 집을 훼손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담보금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월세 지급을 SH공사가 확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굳이 예. 보증금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주택을 보통은 이제 부부가 같이 사시다가 주택 명의는 어떤 한 분께 되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러면 연금 수급에 뭔가 변화가 오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소유자께서 사망을 하시면 일단 지급이 정지가 되고요. 네.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집이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상속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자녀들이 양보를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 두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네. 계속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던 집이니까 어머니 명의로 다 바꾸시고 또 연금 신청하세요 이렇게. 예. 상속 포기를 해주면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네. 이제 가끔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그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그럴 경우에. 그래서 지금의 저당권 방식이 아닌 예. 그 부동산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자녀들이 그 지분을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지분들을 모두 신탁의 방식으로 어딘가에 맡기면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배우자 한 분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 공사로 신탁이라는 현재 가입주택을 저희 공사에게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저희 공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럼 저희 공사에서는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지급 중단 없이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또 빡빡하게 하시나 싶긴 한데 또 그쪽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좀 고민거리는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의 장우청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되고 부양가족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건으로 점수를 좀 따야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청약 가점제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은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모든 평수 혹은 모든 지역에서 다 청약 가점제가 시행됩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평형 아파트만 대상입니까?
지금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뭐 국가나 지자체 또는 뭐 LH, 뭐 SH공사 이런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은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신규로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이죠. 재개발로 진행되는 민영주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상 서울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청약 가점제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형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 민영주택 가운데서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00% 물량의 100%를 청약 가점제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예.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초과인 경우는 절반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절반은 현행대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주택 기간으로 얼마나 그동안 살았는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양가족 몇 명 되는지 이게 주로 따지는 조건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세 가지의 항목이 배점이 거의 비슷합니까? 조금씩 다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장 작습니다. 처음에 가입하면 6개월까지는 1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예. 6개월에서 1년 사이 기간일 때는 2점을 주고 그 이상부터는 매년 1점씩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 점수는 이제 17점이 만점이 되는 거고요. 예.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만 30세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1년에 2점씩 줘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 수는 가장 그 배점이 큰 항목인데요. 총점이 일단 35점 만점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 수 한 명당 5점씩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와이프랑 남편이랑 이렇게 둘이 있는 집은 이제 10점이 되겠고요. 예. 거기에 자녀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5점씩 또 가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 더 있는 게 꽤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5점이니까요. 뭐 무주택 기간 1년 혹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늘리는 것보다 부양가족 수가 한 명이 늘어나면 더 많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부양가족 수에 상당한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점이 100점 만점입니까? 아니면 대략 그 32점, 17점, 35점씩 배점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세 개만 한다면 네, 한 80점 정도가 그렇습니다. 최고점인 것 같고요. 예, 84점 만점입니다. 네. 대개는 요즘 서울 지역에서는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네. 정도 점수가 되어야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이게 대학 입시랑 거의 좀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요. 예. 인기가 있는 단지에 따라서 커트라인 좀 차이가 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당첨자 발표한 단지가 이편한 세상 보람의 2차라는 단지였는데요. 네. 여기 커트라인이 24평형 같은 경우가 45점이었고요. 34평형이 4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강남권의 뭐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24평의 커트라인이 60점이었고요. 예. 또 개포에서 분양했던 작년 9월에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24평이 66점, 또 신반포 센트럴자이 이런 데는 알겠습니다. 24평이 69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뭐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딱 떼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네. 부양가족 숫자는 저희가 부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주소만 옮겨놓으면 부양가족이 되는 건가 봅니다. 일단 부양가족은 자기 주민등록에 같이 이제 등재된 사람을 숫자를 따지는 건데, 예. 무조건 뭐 올라가 있다고 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같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어야 예. 비로소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비속,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가 돼 있어야 네. 또 사람 수 한 명을 인정해서 이제 5점씩 가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만 3년 전부터 그냥 그렇게 등록만 해놓았으면 3년 후에는 가능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혜택을 네. 혜택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받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럼 정부가 어떻게 적발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전까지는 사실 크게 대두되지가 않았던 것이 발의 예. 대책 그 이전에는
사실 청약 가점에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40% 정도만 청약 가점제로 뽑았고요. 예. 나머지는 다 추첨으로 뽑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첨으로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파리 대책 이후에는 이 청약 가점제 이 시행이 확대되면서 가점이 높지 않고서는 이제 당첨될 기회조차 이제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가점을 높이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새 아파트가 인기 있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가 약간의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좀 낮게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발생할 예.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오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DH자이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이 단지를 일단 첫 번째로 좀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장한 그 부양자는 아닌지 피부양자는 아닌지. 네, 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근데 청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인원도 많고 하니까 당첨된 사람들, 일단 당첨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의 가점이 정확히 기재가 된 것인지, 부양가족이 인정받는 것이 맞는지, 실제 같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사는지를 불시에 방문해도 잠깐 외출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어떻게 이제 불시에 과연 방문해서 따져보느냐 이제 그런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예.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사전에 연락해서 이제 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이미 다 언제 방문하는지를 알려주면 알겠습니다. 예. 위장 전입을 가려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다고 하고, 근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그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연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무주택 기간도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만 이제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네. 무주택자였었던 기간도 집을 한번 가졌던 경험이 있으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네. 세세한 조건들이 있어서 좀 따져 보셔야 되겠더군요. 그리고 특히 만 30세부터만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은 또 더 불리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런저런 산정 기준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네. 대책들도 좀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주말에는 5분 일찍 시작하시는 거 아시죠?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는 이 기준이 있는데 혼자 사는 청년들. 예, 네. 저소득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1,3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나이도 30세 이상이어야만 이게 해당이 됐었는데 이 30세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를 없애겠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해서 20세 이상에 취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 근로장려 세제를 받도록 하겠고 그 금액도 지금은 최대 77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 포함된 것 중에 있습니다. 섞여 있네요. 사실은 이건 복지제도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도 들어 있고. 네. 이거 준다고 일자리가 생길 거냐라는 생각은 다소 들긴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것더군요. 즉 과거에도 청년을 뽑으면 중소기업들한테 추가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소개해 주셨듯이 그렇습니다. 그걸 몇 년 해보고 나서 중소기업 그 인사 채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과연 이것 때문에 추가로 한 거냐 아니면 어차피 뽑을 사람이었는데 뽑은 거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어차피 필요하고 뽑을 거라서 뽑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저출산 대책 세울 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가진 부모에게 물어봐서 이거 나라에서 출산 이거 지원해 주니까 아이 가지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그거와 무관하게 가지려고 해서 가진 거라고 대부분 답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물론 일부는 이제 기업들이 인력이 필요한데 부담 때문에 좀 못 뽑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제도가 나오면 일부는 이제 그 고용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날 것 같고요. 정부가 이번에 아까 1년간 실질적으로 1,000만 원씩 3년간 거의 3,000만 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네.
그걸 뜯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3년이라는 한시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첫 직장을 택할 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3천만 원 단기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갈 것이냐의 판단 문제가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연간 1,000만 원이라고 정부가 얘기는 했지만 잘 뜯어보면 소득세 감면해 주는 게 1년에 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감면이 되는 거니까 효과가 있지만 제가 뭐 임대를 안 하거나 전세를 얻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가지 않으면 그 1.2%의 저리대출은 안 받는 거니까 그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싼 거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지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제도 가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돈을 1,000만 원을 나한테 쥐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지만 특단일 건 별로 없었다. 기존 지원 제도를 좀 확대한 것일 뿐 이게 청년 고용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그럼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들도 돈을 넣어야 된다는 뜻인가 보군요. 공제회니까요. 보통 공제회라는 게 그 본인 공제 가입자도 돈을 내고 이렇게 같이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일부를 같이 내는 셈이 되는 거죠. 예. 또 어떤 내용 들어 있었습니까? 이 외에도요. 그 전에 정부가 하고 있었던 이제 이 취업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취업 지원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강화하는 대책도 같이 들어 있는데요. 원래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3개를 창출하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2+1이었죠. 그러니까 2명을 고용하고 추가로 1명을 고용하면 나머지 1명의 임금은 정부가 내줄게. 네.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명의 인건비 2천만 원 정도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최대 9명 채용 시 3명까지 이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명만 고용을 해도 정부가 돈을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30인에서 99인 기업은 2명 고용할 때부터 1인당 900만 원씩. 그러니까 1명 고용해도 아까 30인 미만은 900만 원. 100인 이하의 사업자도 2명 고용할 때 1인에게는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서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고용 증대 세제라는 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는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넓히고요.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청년을 뽑으면 나라에서 이만큼 돈 준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뭐 뽑는 숫자가 늘면 늘수록 더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저소득층의 이제 청년 그 취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EITC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요. 근로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주면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낮은데 일은 하는 분들한테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죠, 결국.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나중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연령 요건이 30세 이상, 그러니까 조건들이 한 3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버느냐, 그 다음에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3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독 가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전제품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카피가 비슷하게 적용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첫 직장에서의 월급이 향후 10년 이상의 월급이나 고용상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첫 직장 잘 잡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또 외국에서도 일찍이 이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불황기에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초기부터 낮은 임금을 받기 시작해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늘 낮은 소득이 형성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이 좀 어렵더라도 첫 직장을 아주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겁니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대기업 수준의 임금이 되도록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한다는 점이지요. 사정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처방전까지 내놨을까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앞으로 평생을 생각해야 되는 구직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졸 청년의 경우에는 임금 말고도 기업의 규모, 일자리의 안정성 등등 10년 이상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인들을 취업 시에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3월 1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의존해서 노후를 사시는 분들이 주로 가입하시는 거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으시는 건데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또 세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한지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인기 있는 아파트는 청약 점수가 70점도 필요하다고 하고 보통은 5, 60점은 돼야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매겨지고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없어서 중소기업 안 가거나 미스매치가 생겼던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서 실질 임금 말고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자리를 기업 입장에서도 늘리는 거는 기업이 잘 돼야 늘리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뾰족한 답을 못 찾는 주제이긴 해서 이게 정부가 열심히 만든 대책에 대해서 이게 효과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비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네. 별 대안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대쪽 얘기는 또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주고 직접적인 것도 해봐야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한 3년간 더 고용절벽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직접 돈을 푸는 행위까지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부의 다급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청년들 좀 취업을 하려면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 김치영 기자나 저 같은 또래의 어른들이 창업을 해서 청년들을 빨리 고용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또래 사실은 청년 보고 창업을 하라고 하면 20대 청년이 뭘 알고 창업을 하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을 할 만한 나이와 지혜와 혹은 뭐 경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공기업, 대기업 내지는 공무원 뭐 이런 안정된 직장들을 갖고 있어서 창업을 할 이유도 없고 나오시려고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창업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나오고 이런 미스매치도 또 있지 않나 하는 고민들이 좀 있더군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도 사실은 청년 창업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은퇴하고 나신 분들도 사실 창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은퇴 시기도 빨라졌기 때문에 좋은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쪽도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실패의 확률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일단 정부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부분에서 청년들의 그렇죠. 창업 부분을 더 지원하고 있는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에 다니는 40대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면 대기업 나와서 창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대기업에도 빈자리 생기고 나와서 창업하면 그분들이 또 청년도 고용하고 네. 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임대시장 통계 시스템을 만든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임대시장 통계 시스템이면 누가 전세 살고 누가 월세 살고 이게 운영되는 제도인지 한번 다시 점검하고 배워보죠. 3월 16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지금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 동쪽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위험한 시설물 좀 묶어주시고 항구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문이나 창문도 잘 잠그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따라잡기 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왔는데 네.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정부가 4조 원 정도의 미니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돈을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쪽에다 쓰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어제 말씀드릴 때 정부가 이제 직접 지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기업에 주는 것보다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는 좀 내놓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재원이 이제 한 4조 원 정도 들 것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34세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이 기간 내에 네. 뭐 취업해서 당연히 돈을 벌면 국민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급에서 세금 안 뗀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죠. 현재도 지금 소득세를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70%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네. 아예 100% 아예 안 받아버리겠다 이 기간 내에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월세 보증금 같은 걸 만약을 이용하게 되면 이 청년 아까 34세 미만의 청년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연 1.2%의 저리기 대출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출퇴근하기 어렵죠. 출퇴근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연간 1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청년이 3년간 한 600만 원 정도를 적립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불입을 해서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시행하겠다. 이걸 다 통틀어서 혜택들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네. 연간